가계소득이 폭망을 했다. 그것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도대체 뭘 한 건가요? 아니 소득 주도 성장인지 뭐 알지도 못하는 경제 이론에도 없는 그런 성장 정책을 끄집어내서 가계 이득, 가계 소득을 높여주면 이게 결국 경제가 선순환 될 거다. 소득을 높이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제는 선순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5년 동안 40%, 50% 올렸어요. 최저임금만.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의 수당은 시간의 수당대로 올라가고요.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올라가고요. 준조세는 준조세대로 올라갑니다. 4대 연금 말입니다. 그야말로 기업이 초주금 될 뻔 봤던 게 문재인 정부 5년인데 결국 말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러분 보세요. 가구당 월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입니다. 물론 2022년 3분기 2022년 3분기니까 윤석열 정부가 집권했을 때죠. 지금이니까 그죠. 7, 8, 9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 2.8%예요. 제가 뭐 또 문재인 정부 핑계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경제를 오죽 망쳐놨으니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거라고 저는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2009년이면 금융위기 때입니다.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2%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마이너스 2.8%는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실질소득 증감률을 말하는 겁니다. 2021년에 5.4% 늘어났으니까 지금은 줄어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 책임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참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는 윤석열 정부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여왔던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2015년부터 시작해서 16년, 17년 이때도 가계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 1.8%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2022년에 마이너스 2.8%가 줄어든 것은요. 결국 가계살림살이가 한층 더 팍팍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팍팍해졌다. 이게 실질소득 증가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액면으로 봤을 때 액면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명목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명목소득은 좀 늘었습니다. 명목소득은 보시는 것처럼 3% 정도 늘었어요. 외견상은요. 2021년에 472.9만 원이라면 2022년 3분기는 486.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86만 9천 원인 거죠. 실제로 세부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이전 소득 외에는 다 늘었습니다. 이전 소득 외에는. 근로소득은 295만 4천 원에서 311만 4천 원으로 늘었잖아요. 사업소득도 88만 5천 원에서 99만 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소득도 2만 4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늘었고요. 이전 소득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정부가 돈 퍼준 거 말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안 퍼주잖아요. 안 퍼주니까 당장 줄어듭니다. 당장. 80만 4천 원에서 65만 2천 원 이전 소득은. 이전 소득이라는 게 결국 이게 뭐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거 이런 게 이전 소득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비경상소득은 6만 3천 원에서 8만 천 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 이게 명목소득은 이렇게 늘었지만 실질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 주거비를 반영을 하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 2.8%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가계가 어려워질지 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5년이 앞으로 얼마나 충격을 줄지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여러분 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지출은 많아져요. 가구당 가계 지출 동향을 보세요. 2021년 3분기에는 254만 4천 원이었다면 2022년 3분기에는요 270만 2천 원이 무려 간단하게 봤을 때는 16만 원인가요? 16만 원. 16만 원이 더 늘어났죠. 16만. 정확히는 15만 8천 원이 늘어났습니다. 15만 8천 원. 지출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고요. 그죠? 그다음에 생활비도 늘어나고요. 아이들 교육비도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계는요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소비를 많이 할까요? 소비 못합니다.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소비 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돼 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안 사요. 지금 보면 오락, 문화 이거는 좀 늘어났어요. 거리두기 해제되니까 27.9%가 늘어났습니다. 음식 숙박도 22.9%예요. 의류 신발도 15.3%, 교통도 8.6% 늘었지만 먹는 걸 줄였어요. 식료품 비주류 음료가 마이너스 5.4%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안 사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보복 소비 안 한다는 거죠. 가정용품 가사 서비스라고 하면 뭐 아이 도움이라든가 뭐 청소 도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안 쓴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9.1%. 결국 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가구당 지출이 늘어났긴 하지만 이게 늘어난 것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는요 소비 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계는요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가계가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역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분기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플러스 0.3%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서 명절이 같이 껴 있었고요. 또 휴가가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0.4% 성장이라는 것을 구가했지만 과연 4분기가 그게 가능하겠느냐. 4분기는 10월, 11월, 12월인데 쉽지 않지 않겠느냐.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돈을 안 쓰거든요. 그만큼 시장에 충격이 되거든요. 여러분 소비 위축은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겁니다. 저는 그 경기 침체가 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해가면서 이 위기를 좀 넘어갈 수 있는 방향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시장의 위험 저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워진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